1979년 12월 12일 밤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사령관실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상관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 소령이 권총 한 자루만 들고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바로 김모랑 소령이었습니다. 사령관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6발의 총탄이 그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35세의 젊은 군인은 왜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맞아섰을까요? 그리고 그가 죽은 뒤 그의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김모랑은 1944년 4월 5일 경남 김해의 가난한 집안에서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너무나 어려워 공책 살 돈조차 없었고 비료 포대 종이를 오려 공책처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는 또래보다 1년 늦게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집안을 돕기 위해 시장에서 잔심부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김모랑은 6년 내내 반장을 맡았고 중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김해 농고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이미 그의 실력은 소문나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에 합격했지만 다시 가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학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비가 무료이고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1965년 김모랑은 육사 25기로 입학했으며 이는 김해 농고 34년 역사상 최초의 육사 합격자였습니다. 그의 합격을 알리는 블랙카드가 학교 전문에 걸렸고 교장 선생님은 직접 그의 집을 방문해 축하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개천에서 난 용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큰형은 김모랑을 희망 그 자체로 여겼습니다. 1969년 김모랑은 소위로 임관하여 제2보병사단 수색대 소대장으로 첫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는 체구는 작았지만 체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부하들을 아끼는 지도자였습니다. 1970년에는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베트남의 정글은 지옥과 같았고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김모랑은 침착하고 용감하게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신뢰했고 그는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를 더욱 단단한 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귀국 후 김모랑은 특수전사령부로 배치받았습니다. 1974년 제3공수특전여단 중대장을 맡으면서 특전사와 인연을 맺었고 이후 특전사 작전장교와 정보장교를 거치며 총 44개월 동안 특전사에서 복무했습니다. 육군대학을 졸업한 뒤 돌아와 1979년 운명적인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1972년 12월 23일에 배경옥과 결혼했습니다. 배경옥은 부산의 명문 경남여고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우수한 여성으로 두 사람은 김모랑이 베트남에 있을 때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배경옥은 훗날 그 시절을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동화 속 여왕이 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977년 장교 출신에게 특혜를 주는 유신 사무관 제도가 생겼지만 김모랑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오직 참 군인의 길만이 자신의 길이라 믿었습니다. 1979년 12월 9일 아내의 생일을 앞두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고 아내는 아침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기 위해 땅콩과 호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모랑의 부하가 땅콩과 호두를 대신 전해주며 남편의 편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업무가 바빠 직접 가져오지 못해 미안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3일 후인 12월 12일 저녁 배경옥은 남편이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가 넘자 전화벨이 울렸고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도 못 들어갈 것 같아 미안해.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배경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전사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강제 연행되면서 12.12 군사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수도권에서 반란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는 수도 경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뿐이었습니다. 반란군은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을 제압하기로 결정하고 제3공수 특전여단에 정병주를 제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대는 정병주 사령관이 지휘하는 부대였고 여단장 제세찬, 제1대대장 박기호, 제5대대장 장기호는 모두 정병주의 신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전도한 편에 섰습니다. 정병주는 믿었던 부하들의 배신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12월 13일 새벽 최세찬 여단장이 사령관실로 찾아와 정병주를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완전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사령관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이는 제3공수여단 제15대대장 박종부 중령이었습니다. 그들 앞을 막아선 사람은 김모랑 소령뿐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참모들은 반란군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갔지만 김모랑만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령관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무기는 오직 권총 한 자루뿐이었지만 그는 10명의 완전 무장한 군인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박종규 중령과 김모랑 소령은 가까운 사이로 며칠 전에도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박종규는 김소령 비켜 이건 명령이야 라고 외쳤고 김모랑은 군인은 반란군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고 M16 소총 6발이 김모랑의 가슴과 배를 관통했습니다. 1979년 12월 13일 새벽 0시 20분 김모랑 소령은 35세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신분부는 즉시 발표했습니다. 김모랑 소령이 먼저 사격했고 공수부대원들이 응사했다고. 그의 죽음은 순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김모랑은 특전사 뒷산에 안장되었으나 장병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자 신분부는 서둘러 그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이장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비보를 듣고 치매에 걸렸으며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 아들의 죽음은 집안의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아내 배경옥은 그보다 더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소식에 시신경 마비가 완전히 진행되어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장교관사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무시하고 남편의 죽음을 파헤쳤습니다. 배경옥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종규 중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종규를 찾아가 어떻게 후배의 가슴에 총탄을 박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박종규는 당신이 무엇을 안다고 나를 찾아다니느냐? 불쾌하다. 라고 냉담히 답했습니다. 배경옥은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수 없었고 부산으로 내려가 불교시설에서 전화상담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습니다. 국립묘지를 자주 찾아 남편의 비석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배경옥은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당시 정병주 전 사령관이 배경옥을 찾아와 큰아들이 쓴 박사학위 논문을 건넸고 정병주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12.12 군사반란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김모랑의 묘를 찾아 죽기 전에 반드시 군사반란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3월 정병주 사령관은 경기도 양주군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자살로 결론지었으나 많은 의혹이 남았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배경옥은 김대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1990년 김모랑은 중령으로 특진되었으며 배경옥은 국가배상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장기욱 변호사가 소송을 지원했으나 배경옥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경옥은 당시 여러 기관으로부터 감시와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1991년 6월 28일 부산 영도구 불교시설 3층 건물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실족사로 결론 지었지만 유족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카 김용진 씨는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 이 죽음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이 숙모의 죽음은 실족사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병주 사령관 역시 숙모가 돌아가시기 직전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기에 숙모의 죽음 역시 타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심이 남았습니다. 배경옥은 생전에 이름을 백수린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물가의 외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새 이름처럼 늘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배경옥은 자신을 12월의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12월에 태어나 12월에 결혼했고 12월에 남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김모랑을 총으로 쏜 박종규 중령은 이후 별을 달고 사단장까지 진급했지만 핵심 보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밤마다 김모랑이 꿈에 나타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명예를 잃고 연금도 박탈되어 어려운 삶을 살다가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1년 전 김모랑 기념사업회에 전화를 걸어 지난 30년은 고통스러운 세월이었고 내가 지금 병고에 시달리는 것은 하늘의 별하고 생각한다. 12.12에 참여한 나와 부하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국방부는 김모랑의 사망 원인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습니다. 44년 만에 그가 반란군과 싸우다 전사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2023년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했는데 배우 정혜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델이 바로 김모랑이었습니다. 영화가 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김모랑 중령의 이야기가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12일 44주기 추모제가 김해시 삼성초등학교 앞 흉상에서 열렸는데 예년의 40여 명보다 훨씬 많은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국립묘역을 찾아 김모랑을 추모했고 그의 친구 배병희 씨는 참군인 김모랑을 이렇게 좁고 추운 골목에 외롭게 놔두면 안 된다. 그는 정말 씩씩하고 의리 있는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카 김영진 씨도 삼촌의 빛나는 모습을 영화로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오늘 이렇게 추모할 수 있어 감사하다. 그래야 적들은 편안히 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해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김모랑의 흉상을 세웠고 국방부가 반대해 추모비 건립이 지체되자 직접 나섰습니다. 흉상 뒤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12월 12일 사태 때 산관을 지키고 군과 국가의 체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맹렬히 대항, 정의를 수호하다 장렬히 순직, 권총 한 자루로 완전 위장한 10명을 막아선 35세의 군인 김모랑 중령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영화 속에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은 김모랑 중령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배경옥의 죽음은 정말 실족사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